지금 소개받은 정기욱 권사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김봉욱 감독님께서 저를 보고 자꾸 한번 여기 와서 말씀을 좀 드려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몇 번 사실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와서 감히 어떻게 원로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겠느냐. 또다나 이 원로 목사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좀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도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그 부탁 때문에 오늘은 제가 무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 잠시라도 귀를 좀 가볍게 하는 그런 좀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건 것이 명품 국민이 되는 길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2014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제가 쭉 다니면서 국교를 높이자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금 이제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국교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고 언론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좀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해외에서 근무할 때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쪼크가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조금 뭐 귀에 좀 거슬리시더라도 제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이 하신 거니까 양해를 좀 구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저 구석에서 심장가 계속 좁아요. 아니 목사님이 보다 못해 좀 기분이 짜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앉은 할머니한테 목소리를 좀 높였어요. 아이 할머니 그 옆 사람은 깨우세요. 할머니가 옆 사람 때문에 목사님한테 또 큰 소리를 듣고 보니까 역시 또 기분이 언짢아져가지고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말씀이 아니 제목에는 지가 적어놓고 날 보고 깨우신 건지야. 오늘 혹시 제 말씀이 지루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눈 감고 좀 쉬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지고 참 참기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참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이 이제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도 국가를 해줘야 된다. 이걸 아마 이제 국정의 제1위로 삼고 지금 모든 정책을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게 이게 국가의 개조라는 게 그렇게 하나쯤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국가의 개조라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성을 개조해야 되는데 그 국민성 개조라는 게 하나쯤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기회자면 한 세기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어린애들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동안에 최소한 또 수십 세대를 거쳐야 비로소 우리의 국민성이 좀 개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국가의 개조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국가의 개조를 좀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넘겨주실까요? 예. 제가 잘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국가의 개조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결국은 국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한요새 국격이라는 말이 왜 이게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국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는 국격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근래 와서 만들어진 단어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품격이 인격이라고 한다면은 국가의 품격도 그것이 국격이라고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의 인격, 국가의 품격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 개조의 척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의 국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저는 이 두 가지만 나왔어요. 좀 보이면서 잘 안 보입니다만, 저 위에 있는 것이 소위 하드 파워. 어떤 것들이 국격을 구성하느냐? 사실은요,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가 이 위상을 갖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하드 파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나라가 잘 사느냐. 경제력이지. 개인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회에서 개인의 위상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은 역시 제가 백수가 되다 보니까 돈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잘 사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 못 사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일반 우리 사회는 뭐 돈이 없더라도 목사님같이 이전 고매한 인격을 가진 그런 어른들은 계속 존경을 받죠.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돈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때 제가 일률적으로 돈이 없으신 분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인생동 하다 보니까 돈이 없죠. 별로. 연금 가지고 사는 연금생활자입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대사를 했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인사를 하면 그래요? 대사를 하셨어요? 하고 속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겉으로 어느 정도는 대우를 해주는 척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 개인 사회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못 살면 절대 대우를 하는 게 없습니다. 저 예를 들어보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소위 말하는 슈퍼파워. 특히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나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는 명실상부하게 미국이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 이론이 여지가 없지요. 단지 미국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개인적인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별다른 문제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이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대사는 아무나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해하실 텐데 우리는 대개 대사하면 오랜 경험을 가진 외교관이 하는 것이 대개 이제 순리인데 미국은 아무나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미국 대사가 누구냐면 삼소나이트라는 가방 아시죠? 그 가방에서 사장하던 사람이 와서 대사를 합니다. 제가 좀 가까워지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삼성라이트 가방이나 열심히 팔지, 그걸 뭐하러 여기 와서 대사를 오는 소리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 때 정치 연금을 좀 본 것 같아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미국 이렇게 정치 연금을 하면은, 거기 헌금 액수에 따라서 자리를 하나씩 주죠. 그래서 그 돈으로 싱가포르에 가서 대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아니, 가방 장사가 되는 대사 와가지고, 대선으로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의심이 드시죠. 그러나 훌륭하게.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외교관이 대사가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사의 배후에 있는 백그라운드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외교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와 같이 강력한 파워를 가진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대사가 한악한 국제법 지식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외교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주제하고 밀고 땡기고 없어하고 이게 필요 없다. 미국 대사는 어디가 좀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천국목화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가 만나는 사람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개 장관이에요. 우리 같은 외교관이 외국에 가면은 외교부의 카운터파트가 상대가 누구냐면은 큰 나라 가면 국장, 또 작은 나라 가면 되게 차가워. 장관 만약에 안 되거든. 왜? 장관이고 수많은 의견을 감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사는 대개는 장관,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통령. 이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대사가 무슨 이슈가 생겼어요. 예컨대 무슨 이라크에 문제가 있다. 미국의 입장을 이제 주재국에다 설명하고 주재국에 이제 좀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가서 예컨대 북한 문제를 가지고 가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이 나쁘고 우리 입장은 이거고 이걸 막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하다고 상대방이 또 잘 듣습니까? 이 외교관이라는 건 아주 약아가지고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는 날 뭘 해주래? 헌식으로 꼭 뭘 빠타적으로 뭘 하여튼 애를 먹입니다. 이게 외교예요. 근데 미국 대사는
그런 외교 협상수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장관을 찾아갑니다. 여보, 이번 이라크 문제가 터졌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의 미국의 입장은 이거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지지 좀 하셔. 라고 하면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장관이 아이고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뭐 여러분이 어려우시야 미국이 셀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그만한 위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국제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더니 미국의 위상이라는 건 정말로 이게 바로 뭐냐면 미국이 잘 산다는 바로 경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못 사는 나라는 어떠냐? 뭐 머리가 없이 북한 문제. 제가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폴란드 대사를 했어요. 제가 1994년에 폴란드 대사를 했습니다. 1990년에 여러분 아시는 바엔사라는 이 쿠쇼 또 조치도자가 공산정부를 붕괴시키고 민주정부를 이제 세워가지고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공산정권이 붕괴된 한 4년 가까이 되고 나서 제가 대사를 했습니다. 그때 걱정을 했어요. 왜? 이게 반세기 이상을 저렇게 공산주의를 했으니 저 공산주의가 얼마나 분위기가 깊게 박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북한하고는 반세기 가까이 저렇게 동맹, 우방 관계를 맺어봤으니 북한의 분위기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가서 애를 먹겠다. 이런 거 좀 걱정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그와 같이 50년 가까이 우방으로 그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그 폴란드에서 완전히 거짓이고 누가 사는세요. 하루는 제가 의무상 아족장하고 점심을 먹게 됐어요. 제가 가니까 거기도 이제 신진 개혁 세력들이 미주 세력들이 쫙 와가지고 국장에 서는 예세요. 좀 이제 똑똑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꾸 왜요?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기사를 좀 야단했잖아. 왜? 코리안 엠바시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한국 대사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저한테 전화가 온 줄 알고 전화를 받았더니 북한 대사들. 그래서 자기가 비서보다 야단을 쳤다는 게 앞으로는 한국 대사를 하더라도 남이냐 북이냐 물어보고 북한 대사다 그러면 바꾸지 말아라. 이게 바로 4년 전까지 중대산이하고 가깝게 지냈던 자기 우방국에 대한 자기들의 대전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만 해도 한참 남북이 치열하게 대결할 때예요. 제가 기분이 좋아져야 된답니다. 아 그래 역시 여기서는 우리가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외교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북한의 위상이 팍 추락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국제지정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요. 이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문화적으로 공산주의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왜? 공산주의는 좀 권위주의적이고 좀 뭐라고요? 전체주의고 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럽 특히 서유럽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팽배했고 발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가부장적인 동양체제에 맞을 텐데 어쩌다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세기 가까이 공산체제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굉장한 불신과 반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산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그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북한이 못 살기 때문에 이런 발신다. 북한이 최소한도 우리만큼만 잘 살았다면 과연 그렇게 발신할 수가 있을까? 그때는 우리 한국은 막 그냥 투자가 쏟아져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공산정권이 오랫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이게 모두 아주 공산체제 하에서의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도기가 돼서 여러 가지로 법과 제도가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리스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가들은 관망을 하고 있었죠. 이 나라가 좀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런데 우리는 좀 무대포적인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우, 현대, 삼성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코리아, 대한민국하고 최고예요. 제가 36년 미국관 생활하면서 그렇게 대접받은 적이 폴란드가 처음입니다. 미국 대사를 지키고 일본 대사를 지켰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건 어떻게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사를 지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관망만 하고 돈 한 푼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막 쏟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사가 만나자고 그러면 대통령도 언제나 오케이. 장관은 물론이고. 왜? 한국 대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보면 꼭 하나 뭘 물고 온단 말이에요. 삼성에서 이번에 1억 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물주가 돼가지고 그죠? 언제나 웰컴. 그래서 제가 36년 동안 한번 애들 맡더라 포부를 한번 잡아본 데가 바로 폴란드였어요. 이처럼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국가의 위상이라는 것은 정말 경제력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물론 땅덩이 국가이죠. 인구도 많아야죠. 중국이 왜 저렇게 부상합니까? 땅덩이 인구가 커서 그렇죠. 이와 같이 하드웨어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국가의 위상을 결정하는 게 결정적이다. 그러면 그게 다냐? 아니죠. 미국의 일을 또 들어보세요. 목사님들은 미국이 슈퍼파워를 돼서 이름이 없으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온 세계가 다 좋아합니까? 아니죠. 반미, 우리나라에서 반미.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죠. 돈 많다고 존경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다고 사랑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 슈퍼파워가, 하드파워가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바로 밑에 있는 소위 소프트 파워.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경제력이, 군사력이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랑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특히 9.11 테러가 나고 나서 부시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미국이라는 이 초강대국이 테러를 맞아?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의견 정책을 썼냐면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 막 밀어제끼고 테러를 끌고 간다. 아프가니스탄을 쳤죠. 그때까지는 또 국제사회에서 호응을 받았어요. 왜? 아프가니스탄의 나라가 테러의 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명분 없이 그 다음에 어디를 쳐들어갔냐면은 이라크를 쳐들어갔어요. 그 명분이 없었습니다. 후세인이 미워서 쳐들어갔는데 명분은 그 후세인이 핵 개발하다. 그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갔어요. 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그게 국제사회에서 자꾸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부시가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에 오바마가 됐어요. 오바마가 가만히 생각하면 꽤 야단났어요. 이렇게 자꾸 미국의 국제사회에서 미움받다가 아니면 외톨이가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드 파워만 가지고서 힘만 가지고 믿고 저렇게 밀어제낄 게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 파워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그 두 개를 합해서 소위 스마트 파워라는 외교정책을 쓰자.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인권 문제, 공정성 문제, 민주주의 뭐 이런 걸 쫙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의 오바마의 소프트 파워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번 대입해볼까요? 하드 파워를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 해주시네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하드 파워입니다. 작년에 2012년 13년에 우리나라의 국력의 현황입니다. 첫째로요. GDP가 1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GDP의 조클럽에 1조 클럽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는 240개 국가가 있는데 순위로 따져서 15번째예요. 자, 앞으로 더 나온 겁니다. 사실은요, 이 15번째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240개 국가 중에서 15번째. 그러니까 미국 빼고 일본 빼고 중국 빼고 소유럽 우리 선진국 빼면 바로 코리아예요. 뭐지 목사님들이 이제 자전거들이 다 이제 뭐 성장하셔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그런데 애들이 하나님에서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몰라가지고 240명 한 학년에서 전체에서 15등 한다.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금 이상이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수출이 세계에서 7번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이태리 지금 기호스페인 다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뭐 전기 제품 이런 건 말 것도 없죠. 우리나라 제일동 부수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700명이 넘었어요. 나라가 사는 나라가 170개 국가가 없어요. 목사님께서도 여러 군데 외국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계 각국 방방곡곡에 가면
한국 사람이 안 사는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합니다만 캐나다에서 근무할 때 저쪽 한가가 큰 나라네요. 북부 가까운 옐로우나이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그저 한 5만 4만. 근데 하도 추워가지고 사람이 잘 안 돼요. 영하 40도까지 왔대요. 거기도 이제 제가 있던데 관할 지역에 대해서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그 주지사, 그건 이제 정식 주도 아니고 특별주입니다. 그 주지사가 저녁을 내겠다고 해서 이제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혹시 한국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제일 그 찾기 좋은 게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그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이 씨는 중국 사람도 많지만 김 씨는 한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봤더니 김 씨가 나가있어요. 어떻게 반가운지 전화했어요. 아, 이거 한국 사람이시죠? 이제, 아, 예, 그래요. 아, 제가 밴쿠버에서 온 한국의 충무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예,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 아, 어떻게 하셨어요? 아, 주지사실에 전화가 왔는데, 오늘 이 충무사가 온다고 하니까 저녁 먹으러 와라. 자기가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지가 된 겁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주지사실에 가서 저녁을 얻어먹고, 거기 이제 북극이 가깝기 때문에 여름이면 해가 밤 10시가 돼도 중천이 되어 있어요. 골프를 가자고 그래요, 골프를. 아유, 난 골프 잘 칠지도 골프는 아니라, 골프는 뭐, 야간 중에 골프 갑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그 재미를 산다는 거예요. 밤 12시에 골프 치는 재미로. 그래서, 아이, 굳이 사양을 했더니, 그러면 자기 집에 가서 커피나 한잔 하십시다.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혼자 살아요. 가족들이 없어요. 하루를 혼자 사십니까? 가족은 토론토, 가나다 토론토 아시죠? 거기 있고, 자기만 와서 살아요. 그게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 그랬더니, 자기가 이민을 와가지고, 여기 저기 댕기면서 어디가 살까? 가보니까 큰 도시는 도저히 발을 못 붙이겠대. 그러면 어쩌다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도시 건축 설계사예요. 그래서 그 시청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반가워가지고 붙잡고 너 여기 살아.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 환경이 척박하니까 아무도 안 살아야 하니까 그런 도시 설계사, 건축 설계사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월급을 캐나다 공무원의 4배, 5배 줄 테니까 너에게 사. 자기가 보니까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좀 생각해보마. 하루는 생각했답니다. 어떨까? 하다가 결정을 했어. 그래. 내가 여기서 한 10년이고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 혼자 고생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톡 가서 가족들하고 잘 살면 되지 않겠냐. 나 하나만 고생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정착을 했대. 얼마나 설계했느냐면요. 가나다 같은 그 선진국이 이 걸음을 풀어당기는 자동차가 있어요. 수세식 변수가 아닙니다. 하도 추우니까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니까 다 얼어붙어가지고는 수직 변수를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정착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보면은 세계 관광국에 안 가사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세계화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화됐어요. 더군다나 요즘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2, 3년 사이에 소위 한류 열풍, K-pop, 사실 저 같은 좀 이 9세대를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거, 드라마. 이것 때문에 또 한국에 얼마나 알려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국가의 위상, 하드파워가 저 정도고 소위 문화의 힘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한국의 지위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얼마나 올라갔겠느냐. 이제는 뭐 상당한 정도로 한국의 위치가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과연 그런가요? 자, 다음 얘기실까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이거는요, 재작년에 뉴욕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한국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하고 물어본 동영상이에요. 조금 시간이 걸리다 봅니다. 저 동영상 재생하는데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죠. 한국하면 뭐가 떠오르냐. Hunger right there.
something bad about North Korea. I don't know why. Korean War. Missiles. North Korea. I think one part communists. Is this right? I don't know Korea. Sorry. Korea is a mystery to me. Very mysterious. I think South Korea is overshadowed by North Korea in the media here. Kim Jong-il. 예, 됐습니다. As a filmmaker. 다음으로 얘기해 주시죠. 목사님들, 이제 어디적 걸리지 동영상 같은 거예요? 제전 이게 아직도 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삼성의 모바일폰, 현대자동차, 한국의 무슨 K-팝, 아니 그런 게 지금 세계를 쓰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그건 지극히 제한된 세대의 K-팝이 아무리 세계를 쓰는 게도 목사님 같은 연배, 저 같은 연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열광하겠어요. 관심 없어요. 아직도 혼다하고 현다이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해요. 왜 우리가 그 많은 국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력에 걸맞는 우리의 국가 임상을 갖지 못했을까? 그건 저희 같은 외교관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외교를 잘해야죠. 두 번째는 우리 국민 전체 책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다음에 해주실 시간이 조금 말고. 예. 아니, 그 다음. 미안합니다. 예. 국가는요, 선진국이면 되게 그 국가에 걸맞는 좋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미국, 슈퍼파워. 영국, 목사님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영국 가면 다. 맞아. 제일 신사의 나라. 제가 이 출장 때문에 영국을 참 많이 갔어요. 신사의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불란서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문화예가, 문화예술. 몇 년 전에 목사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불란서의 부부가 서로 마을에서 영어를 사회해가지고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도 불란서에는 문화군이라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란서에 가서 몰랐는데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불란서 사람들은 몽땅 전부 영어 유기법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불란서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있어. 제가 근무했던 싱가포르, 덴마크. 나라는 작지만 강소국. 경쟁력 하면은 세계에서 항상 가서 우위합니다. 일본. 우리가 지금 사실 역사적인 앙금이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굉장히 만남이 있습니다만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저는 사실 일본 잘 모릅니다. 근무를 안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을 그동안 출장을 수십 차례 갔기 때문에 겉모습만 좀 알아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교육받을 때 일본에 대한 그 교육을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고 식민지화하고 못된 짓을 잘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이 일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제가 180도 바꿨어요. 근데 일본은 제가 보니까 아주 재밌는 나라예요. 이걸 좀 두 양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서 일본 국민하고 일본 국민을 구성하는 개개의 일본 국민하고는 이게 정치제예요. 그러니까 전체로서 일본 국민은 나쁘죠. 남의 나라 침략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남의 땅을 주인 땅이라고 그러고 가진 만행을 저지르고 지금 아베 보세요. 일본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참 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행편없는 그런 정치인. 그런데 일본 개개인의 국민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우리가 그렇게 배울 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해외에 근무하게 되면요. 해외에 나가서 제일 먼저 사귀는 가깝게 지내는 외교관이 일본입니다. 그럼 원래 이유가 있어요. 우선 모양도 생긴 것도 비슷하고 또 문화적인 내용도 비슷하고 또 우리가 내게 일본하면 좀 우습게 보잖아요. 만만하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성대국가사에 아시잖아요. 핵을 머리에 지고 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잘 살면서도 저희들이 못 산다고 생각하고 일본을 우습게 하는 거. 이게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성대국가사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가장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일본 사람이 일본 외교관이 가깝게 되지 않을 수 없게 행동을 합니다. 제가 구입에서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대사 전화를 찍어줘. 에이, 웰컴, 환영한다. 그러고는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한상 잘 차려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하면서 그 나라 정세도 설명을 해주고 또 제가 만나야 될 그런 사람들도 소개해주고 또 그 부인은 저희 집사람을 데려다니면서 그 무슨 외교단 부인 모임에도 소개시켜주고 또 시장 같은 것도 안내해주고 그래서 대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하고 일본 대사관하고는 대부분 소위 골프 친선 모임이 있어요. 1년에 2번씩. 한 번은 자기들이 호스트하고 한 번은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임직 떠나잖아요. 가서 도착을 해요. 뭐 공국을 갔든지 다른 나라로 갔든지 저는 잘 기어러서 인사를 안 하는데 꼭 편지로 잘 도착했다. 예컨대 뭐 다른 나라로 갔으면 너 한번 휴가 때 놀러 오라. 내가 잘 해줄 거였다. 뭐 그 친구가 한 수학원 편지하면 저는 한 번쯤 답장 안 할까 하는데 지금도 제가 커넥션을 가지고 서로 안부 전하는 거는 일본 대사. 제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을 보냈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하고 일본의 소위 버릇을 갖춰야 될 것은 끝까지 추구해야 되겠죠. 일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품성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합니다. 특히 저는 세월호 참사를 당하면서요. 절실하게 느꼈어요. 저 세월호 참사 이후에요. 2, 3년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일본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재작년이니까 2, 3년 전에 제가 이 손주들을 데리고 동경이라는 데 갔어요. 뭐 애들이 뭐 방학 때 동경에 무슨 디즈니랜드를 구경을 시켜준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 따라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경도 뭐 수십 번 갔지만 대개 출장을 가니까 자세히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강경에 오케이 이번에는 가서 좀 그 일본 문화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동안 못 봤던 거 좀 구경 좀 하자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애들 밥만 먹으면 디즈니랜드 가 쫓아가고 저거 제 집사람은 이제 밥만 먹으면 전철 타고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걸 부른다면서 하루는 이제 전철 타고 또 어디 가는데 바로 제 앞에 40대의 그 노동 작업복을 입은 그런 노동자풍의 남자가 앉아가지고 카스테라를 먹고 있더라고요. 우유하고. 저 이제 무시고 걸어갔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더니 뭐 바닥에 떨어진 걸 주세요. 그러더니 그걸 싸가지고 많이 보니까 카스테라를 먹다가 많은 꼼다리가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거를 주워가지고선 휴지에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같이 봤죠. 그래서 제가 조그만 목소리로 여보 당신 저 사람 봤어? 그랬더니 뭐 봤는데 왜? 저 사람 행동을 많이 하고 그랬더니 봤어요. 왜? 봐둡시다. 그게 이거 빨리 알아들어야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따져오려는데 또 그걸 자꾸 설명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일본 전체를 요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빈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죠. 옆 사람 숨소리까지 들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전철 타면 그 전철 안에 있는 승객들 집안 사정 다 알잖아요. 그냥 전화통 붙잡고 뭐 온갖 배워야 됩니다. 이게 일본 사람.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런 품성을 갖게 됩니까? 뭐 잘 아시지만 일본 사람들이 애들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피해를 끼치는 건 참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고위인사들이 정치인이고 기업인이고 부정부패 비리에 관련됐다. 국민한테 피해 끼쳤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헐벗. 이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애들끼리 골목길에서 놀다가 싸우면은 얻어맞은 애가 때린 애가 아니고 얻어맞은 애 엄마가 나가서 때린 애 엄마한테 사과한다는 거예요. 우주 우리 애가 당신 애를 야구를 이고 괴롭혔으면은 당신 애가 그걸 못 참아서 우리 애를 때렸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으로 한번 볼까요? 미국의 신문사예요.
미국의 신용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영어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은, son of a bitch도 아니고, F-U-C-K, 그것도 아니고, 뭐냐면은, you are liar, you lie. 너 거짓말하지, 너 거짓말쟁이. 이 얘기 잘못하시면, 아무리 목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도덕한 우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하나쯤 그 생각을. 이걸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걸 그 사람들의 아주 결정적인 인격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미국 사람은 여러분들 혹시 가까운 친구가 계시더라도 you lie, you lie. 우리나라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뭐 욕입니까? 애교지. 왜? 이 사람들은 신용 생각.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사실 저도 모두 배우지 못합니다.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남한테 기죽지 마라. 그러니까 애들 싸우면 엄마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월호의 참사가 다시 발생되지 않는 객권 국민성을 개조하려면 바로 저는 이 교육의 문제. 애 기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애를 죽이는 교육이 돼요. 남을 배려하는 거. 남을 배려하는 일본 사람과 같은 그런 그 교육을 하면요. 세월호가 생긴 이유도 없고 부정과 비리와 비정상이 생기는 거. 자,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성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이미지, 개인의 개성을 바꿀 수가 없고 인격밖에 바꿀 수가 없고. 자, 그러면 도대체 개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세기가 걸릴지 두 세기가 걸릴지 모르죠. 그런데 이걸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첫째로 법이 무서워야 된다. 우리나라 법이 있죠. 법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완벽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죠.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싱가포르 아까 대해서 뵀다고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싱가포르 갔다 오신 우리 목사님 계시겠지만 싱가포르에 영어로 뭐예요? 가든 스테이트라고 아주 정원 속에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 넓이는 저 서울만 하고 인구는 한 400만 되는데 그러니까 뭐 국가라고 하기는 조금 못합니다만 어쨌든 독립국가 아니에요. 참 저거 같이 깨끗한 나라예요. 환경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민의 80%가 중국 사람이에요. 20% 나머지가 이제 뭐 말레이시아, 인도, 기타 사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요새는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는 중국 사람을 되게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뭐 이렇게 인식이 됐었잖아요. 아, 혹시 여기 저 목사님 중에 중국인이지 않 계시죠? 제가 이 중국 사람을 평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 이겁니다. 그 중국 사람이 싱가포르 중국 사람만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고 에피시언트하고 그 사람들이 능력 있고 예의 바르고 법 잘 지키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도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엄청나게 아주 곤란스러운 그런 사회였습니다. 뭐 파업을 매일같이 하고 뭐 하여튼 그건 뭐 거의 뭐 나라가 이 파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관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휘어잡았어요. 뭘로 휘어잡은 법을 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법이 무섭다는 그 나라에서는 침뱉으면 천국입니다. 저 싱가포르 달러 이거 환율을 따지면 80만 원이에요. 두 번째 걸으면 2,000원, 3,000원 먹어요. 그러니까 길거리가 뭐 시야가 없어요. 공중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물 안 내리다가 이렇게 적발이 되면 천국이에요. 자식 뒷마당에 그 마당에 웅덩이가 보이면 물을 갖다가 치우지 않으면 걸리는 것도 천국이에요. 그걸 다 조사하면 됩니다. 위생관에서. 한 번은 저희 집에 관저에 이제 넓은 이제 잔디 같은데 그건 열대 처박이 돼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스코 써놨게 써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관저의 정원사가 그 깨진 화분을 치우지 않고 그냥 그 뒷정원에다가 놔둔 것 같아요. 그게 비가 쏟아지니까 그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시청 위생과에서 나와서 체크하다가 걸린 겁니다.
옥신각신하는 걸 우리 집사람이 보고 나가서 이제 사실은 그 대사관들은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나는 그 관정이기 때문에, 대사관정이기 때문에 취해복권지 됩니다. 그거 허가받고 들어와야죠. 그래서 내 아들 저가들이 쫓아내가지고 노면을 했는데 이게 저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관광객들이 다 듣고 옵니다. 잘 알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온 한국 관광객들은 1등급입니다. 그렇게 법과 질서 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뭐 질서 지키고 정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심치 않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침마다 대사관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 용사를 담당하는 외교관이 권서위관이라고 여자 외교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권서위관의 보고는요, 여름은 9번 맨날 그 한국 사람들 교민에 관련된 사건, 사고. 어느 날은 권서위관이 대사님 오늘은 보고사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아이고야, 오늘은 내가 하루 좀 편해가지고. 어느 날 또 왜 대사님 죄송하지만 또 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또 오늘은 뭐냐? 어제 저녁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거기는 항상 똑같아요. 그게 무슨 사고냐? 한국에서 출장한 한 사람이 경찰서를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냐? 이 사람이 이제 한번 좀 일을 다 끝내고 호텔에 돌아가서 밥을 먹고 심심하니까 그 호텔 지하에 있는 바에 뭐 술을 한잔 하려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이제 술을 몇 잔 먹었겠죠. 그 이제 술도 좀 어느 정도 오르고 또 외국에 지금 와 있다는 그런 뭐 좀 기분도 좀 있었고 뭐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신부가는 여자 종업원이 또 좀 뭐 예쁘장하게 생겼든지 친절했든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실수를 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가진 거예요. 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거쳐나가지고 코가 땅이라도 비인구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방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에 그냥 지나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이 뒤닥쳐서 잡아갔죠. 그래서 그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이 구류 한 달 거리. 그거까지 좋아요. 근데 고원장이어서 싱가포르 아직도 고원장을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건 구류사령관 왔었는데, 이거 고원장, 이게 참 문제다 싶어가지고, 권사위가 보고, 저 경찰서에 가서 외국인이고 하니까, 업소를 좀 해가지고, 고원장을 좀 면제해달라고 그래라. 자네 고원장 대신에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은 뭐, 구리로 더 사든지. 그게 안 가려고 그래. 이 대사님, 뭐 이 나라 가서 얘기한다고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법정을 한다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 마약 밀수했다고 한국 사람이 사형당했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밀수하면 사형당해요. 그렇게 보면 무슨 말이에요. 안 가려고 제가 야단쳤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백성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백성인데 대사관에서 가서 좀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얘기를 해주고 했더니 아주 못해갔어요. 갔다 오더니 아니나 달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경찰청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외교관은요, 가서 아주 극대학적 사람을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접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한 세력이 되니까 꼭 내가 운동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경찰청장도 제가 도착하자마자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어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랬더니 나중에 경찰청장이 저보고 그래요. 나는 대사밥을 얻어본 게 처음인데 그 우짜에 당신은 나를 그렇게 열심히 살리려고 노력을 하셔. 그래서 제가 경찰청장같이 고인사같이 친구들은 좋지 누구는요. 썸멀대가 생겼잖아요. 찾아갔더니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왔냐고. 나 지금 여차저에서 왔는데 좀 봐라. 우리 저 백성인데 대사가 또 이거 말주지 않으면 한국 돌아가가지고 대사들과 코빼기 담배들하고 또 욕합니다. 군이 한 달 좋다. 그런데 고원장 이거 좀 내줄 수 없겠다. 그랬더니 경찰청장 얘기가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고원장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지 않으시 지가 뭐 맞아갔나요? 맞아볼 수 없고 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좀 받아. 하고 읍소를 했더니 이 양반이 저한테 의도먹은 죄가 있어가지고 나쁜 뜻이 아니고요.
하나 제가 싱가포르가 만명이고 선물도 주고 그랬거든요. 이게 외교의 들이발입니다. 참 먹고 나서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먹으면 다 약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청장이 6대 공장을 3대로 강해주죠. 다는 안 해주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해? 꿈자당한 거 아니에요. 한 10년 전에요. 미국 학생 하나가 싱가포르 가가지고 자동차에다가 막 스프레이 뿌리고 다니다가 잡혔어요. 얘도 공장을 했을 때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21세기에 무슨 이런 공장 때리는 나라가 있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막 공격을 하고,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완희 수장한테 편지가 있었어요. 좀 용서해다오. 이완희 수장이 화가 났어요. 야, 내가 미국이지 남의 나라 내정나서 빼? 우리 백성이 있는 나라 가서 법법행위라면 너희들 네 법에 의해서 처벌할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 백성도 우리나라 와서 범죄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우리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지 어찌하여 내정나서 파느냐. 우리나라 깜짝 안 했어요.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까지 편지를 쓰니 대통령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6대를 4대로 나눠줬어요. 전부 한 대가 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린턴보다 한수 위죠. 이게 제가 36년 동안 그 싸움은 외교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인데 또 그런 것도 보고했다가 또 벌부에서 이 친구가 정신이 있어 없어. 거기다 신문기자라도 있었으면 제가 PR을 좀 했을 텐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그만 그 혁혁한 제 업적이 오늘 묻히고 말았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이런 인상을 생각하실 때, 다 그렇진 않죠. 옛날에 어머니 코리안에서 이제 많이 한국 국민의 인지가 나아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또 우리 우상이 볼 때 한 사람을 탁 만나면, 굉장히 인상이 좋다. 이런 좀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할까? 목사님들은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탁 어떤 사람을 만나시면 인상을 받잖아요. 어디서 제일 먼저 인상을 받으시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생긴 외모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전혀 모르니까. 제가 홍일동입니다. 제가 정기업다고 인사드리면은 저 전혀 모르시니까 딱 얼굴 보시고 이 사람은 좀 깐깐하겠다. 이 사람은 좀 성격이 좋겠다. 1차적으로 보는 게 외모. 프린스턴 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사람을 보고 인상을 결정짓는 데는 0.1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인상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외모가 요새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형도 하고 애들 외모를 갖고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외모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저는 70대가 넘은 세대는 옛날에 6개월 겪어서 목사님들 안 그러신 거거든요. 적용을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올망졸망하고 얼굴도 새콤적적하고 그랬죠. 이게 벌써 인상도 별로 안 좋았어. 저는 사실은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없습니다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얼굴을 그렇게 남한테 혐오감을 줄 정도로 그런 인상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이 키가 한 180쯤 됐으면 좀 내가 대사으로 좀 건사게 할 텐데 이게 항상 아쉬웠어요.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제가 그걸 별로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지난해마다 올망졸망하니까 별로 그런 스트레스를 못 받았는데 폴란드하고 덴마크 가니까 이게 스트레스. 특히 덴마크 사람들은요 남자 키가 한 190, 여자는 180대예요. 그래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크진 않다고 그러는데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되게 나이가 먹으면 살이 찌었어. 근데 이 사람은 상담쳐요. 그냥 하고 자전거 타고 날씬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쁘고 하얀 피부에 금발머리에 하얀 이 사람들이 검수해서 청바지에 그저 티셔츠 안에 입고 다니니까 그렇지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나 붙잡아다가 그저
선글라스가 딱딱딱 씌워놓은 다 영어예요. 그런 사회에서 같이 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이야. 사람 만나서 인사할 때도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장대가 뒤가 또 내려다보면서 how do you do Mr. Ambassador? 저를 쳐다보면서 how are you? 특히 이 모임 같은 데 가보고 이제 전 미교관이니까 파티에 많이 가잖아요. 아주머니들을 만났더니 이게 아주 없어요. 이 아주머니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큽니다. 근데 되게 요새 우리나라도 그런 게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만은 대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가워 만나서 포옹하잖아요. 뺨대고. 이거 할 때마다 죽을지. 머리통이 하나 더 아주머니가 또 그런지 애할 듯이 하와이 미스터 마스터 하는데 저를 매달리 되잖아요. 하와이 와서 그 인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파티 가잖아요. 그러나 저는 저기 보이면 저를 안 보려고 돌아섭니다. 그러면 그냥 못 걸쳐 공족했는데 저기서부터 손을 흔들고 하이 미스터 마스터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아니 저 아줌마가 누구로 저렇게 반가워하는가. 그러고 저 제가 이 내가 키가 190만 됐으면 그냥 저런 아줌마를 하와이 가다. 외모가 기사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우리 아이들 키가 얼마나 잘생겼어요. 외모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외모 가지고 다 해결되느냐? 사람 인상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참 장동건같이 잘생겼는데 어딘지 모르겠죠. 인상이 안 좋아. 저 사람은 참 못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상이 괜찮아. 이런 사람이죠. 뭐가 부족하냐? 외모를 가지고 왔겠니? 거기다 플러스 소위 소프트 파워가 들어가요. 그 소프트 파워가 뭐냐? 제가 좀 믿었어요. 소위 지성이라는 인텔리전스에서. 그럼 인텔리전스 어떻게 갖추느냐?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물론 지식이죠. 나누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지성을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지식과 지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식은 그냥 하면 말이지. 머리에 들어가 있는 지식. 목사님들께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 다닐 때, 그 형법 교수가 계셨어요. 아주 그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최고의 거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 가다가가지고 학생들 들고 있는지, 지식인으로서, 교수님으로서는 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선생님이었는데, 그야말로 선생님으로서는 존경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양반의 소자 출변이 됐어요. 참 육삼병을 하고 한일에다 남들이 말이에요. 막 학생들이 총장공항까지 쳐들어가니까 이 양반이 신들이 위협을 느꼈든지 관할경찰서에다가 권총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쌍권총. 그 당시에 신문에 쌍권총 총장 이래가지고 좀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들은 교수로서는 오케이. 그러나 선생님으로서는 좀 부족했다. 그게 뭐가 부족했느냐? 지식은 충분한데 뭐가 부족하냐? 바로 매너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매너, 예절, 인사성, 이 중요성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너 있는 국민이 되면 그게 바로 우리의 국민성의 표정이다. 그럼 이 매너를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성이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사실 지식이라는 게 요새는 대학까지 나오니까 기본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지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식은 없더라도 매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다. 자, 예의를 지키고 예의 범죄를 지키는데 돈이 듭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남한테 머리 한마디 숙이고, 남한테 양보하고, 남한테 친절하고, 이게 뭐 동등격절. 자기 마음먹게 따져서 이거는 천년 서너 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매너. 그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싱가포르로 들어가면 법으로 하죠. 법을 무섭게 해가지고 매너를 법적 구성력을 갖도록 강제하는
물론 매너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기 때문에 법적 구성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성을 개조하는 것이 100년이 걸리지 얼마 걸리지. 그래서 인성교육은 저는 유치원서부터 매너 교육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조금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아주 적절하게 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매너가 얼마큼 중요한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5천년 역사상 이 아주 출중한 매너를 가지고서 큰 출산사를 하겠어요. 아마 목사님들 증명이 안 하실 거예요. 그게 누군가? 바로 지금 유엔에 가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자, 그야말로 한번 소위 그 반기문 이미지를 한번 좀 대입을 해보죠. 소위 하드파워의 외모. 글쎄, 뭐 외모는 뭐 양반이 이렇게 장동고 잘생겼지만 양반이 충청도 양반이라서 얼굴 인상이 좀 순하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보다 나이 3년 후배입니다만 뭐 같은 이제 세대죠. 저희처럼 이렇게 못 먹고 못 살았을 텐데도 왜 키가 커요? 덩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무대, 해외 국제 무대에 나가서도 뭐 미국 사람들하고서도 이렇게 질력이 뭐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매를 가지고 있어요. 자,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쩌면 소위 지성. 그걸 한번 좀 대입해보죠. 지식. 뭐 지식이야 뭐 장관까지 지내고 지금 현직 사무총장이니까 뭐 더 할 나위 없죠. 영어도 잘하죠. 뭐 반기문 지원 영화처럼 자꾸 나오고 요새 소위 이제 반기문 따라하기가 유행입니다만은 그런 그 반기문 참 총장이 우리나라 외교 역사상 전부 후만 아주 톱 오브 톱,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외교가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요즘 반기문 외교 총장을 평안하는 게 아니고요. 저 아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고 베스트죠. 그러면 반기문 이상의 외교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반기문 정도의 외교관은 꽤 있다. 영어 잘하죠. 그러나 영어를 그만큼 하거나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은 꽤 있어요. 저보고 만약에 그 당신은 반기문이하고 영어 누가 더 잘하고 저도 일생 동안 영어까지 바꿔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목사님이라고 해서 건강한 얘기지만 저도 반기문이 같이 봅니다. 근데 요즘은 저는 영어를 안 쓰고 반기문 총장은 계속 영어를 쓰니까 아마 이제 그 양반이 영어를 좀 더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특출해서 외사무총장까지 올라갈 정도의 능력을 발휘합니까? 바로 매너. 여러분 생각해보면 매너는 외사무총장은 무슨 관계 있어요? 이 반기문 총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능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가 시절서부터 아주 특출하게 윗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죽어버리면 되는 데는 장관 보좌관이에요. 장관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외교관 생활 30년이 넘게 하면서 해외 근무가 별로 없어요. 외교관은 자꾸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장관을 붙잡고 안 맞추니까 해외 나갈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정권을 바뀌면 청와대에서 외교하고 수석비서관 권한하고 그러면 당번을 잡혀요. 해외 나갈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 양반은 항상 그게 좀 아쉬웠죠. 나도 좀 해외 나가서 해외 외교관으로서의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양반이 그게 항상 아쉽다가 김대중 정부 때 또 잡아갔잖아요. 외교관도 쓰고. 그래가지고 양반이 없어버렸어요. 제발 저 한번 대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만한 경력이면 벌써 준비돼서 다 끝냈을 텐데.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해보시니까 그 얘기 된다. 내버려 나가라. 외교관은요,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좋은 보직을 받으려면은 태움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나가려고 딱 보니까 별로 이렇게 보직이 뭐 좋지 않는 거라도 큰 보직이 없었어요. 뭐 미국이다, 뭐 중국이다. 제일 그래도 나왔다는 게 오스트리아, 제네바. 왜냐면 제네바 이제 여러 국제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네바 대사를 왔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리고 저는 똑같은 시기에 덴마크를 갔죠. 그 양반이 이제 처음 그걸 간 겁니다. 갔는데 가자마자 또 올라있어가지고 또 장관도 붙여버렸어요. 장관도 내지 못했어요. 근데 외교회는 서로 이제 해외 근무하고 본부 근무가 엇갈리기 때문에 한 번에 어디 가면은 일생 동안 같이 근무할 기회가 없어요. 나는 나가고 자기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요새는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걸 주로 많이 이제 여기서 안부를 묻습니다만 예전에도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덴마크에서 있고 그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있고 가깝죠. 그러나 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화를 제가 전화합니다. 오늘 받아서 이 가깝게 있어도 자주 못 만나네. 언제 한번 당신 휴가 받으면 놀러 오셔. 내가 자주 좀 할게. 그래서 이렇게 통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화할 때마다 발기원 총장이 전화에 받는 내는 항상 시종내야 합니다. 어휴, 소리. 일찍 먼저 전화드려야 되는데, 얼굴에 전화드리게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막 반가워서 어떨 줄 모르는 안 봐도 막 그냥 공식 갖고 씻고 막 쫓아오는 거지. 그렇게 전화합니다. 근데 그건 저한테만 그렇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당혹스러울 거예요. 야, 내가 연관하고 이렇게 가까웠던가? 그런 전화 매너를 자기가 받고 싫어서 느끼겠어요. 이게 그 연관에 참 추한자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유엔 총장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사실 어느 정도 때 우리가 유엔 총장 한번 해보려고 하자.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아무도 이건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우리나라 후보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리라 라고 꿈에도 생각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원래 이 국제 정치적인 그 역학상 안 되겠잖아요. 분단국가에다가 또 북한을 비롯해서 또 반대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좀 이번에는 해보자. 그래가지고 1차적인 후보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중앙일보 지금 회장하고 있는 홍석현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막바로 유엔 사무총장 보내긴 못하니까 일단 중미대사로 보내서 외교관의 경험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나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의외로 그때부터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 양반이 낙마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떨까?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누굴 보낼 것이냐 하다가 마땅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장관하는 반기문 장관 보고 당신 나가셔. 본인한테 얘기 듣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본인은 좀 똑똑했을 거예요. 왜? 나가면 백발백중 떨어질 텐데 자기를 장관이라고 하는 게 낫지. 그러면 나와야 되거든. 그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도 그렇지만 유엔 사무총장도 보니까 하늘이 맹겨져. 그 당시에 기라사고 다른 나라 후보들이 제풀에 여러 가지 무슨 사고가 생겨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점점 반기문 총장이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려면요, 미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지 못해도 미국의 노하우를 나가셔요. 그러니까 1차적인 관문은 뭐냐면 미국의 관문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뭐 여러분 목사님 다 아시지만 항상 문제가 있어서 미국하고 한국 장관은 수시로 만나요. 동남아 북한의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곤돌레사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이 반기문 장관하고 나와 수시로 만났죠. 그런데 이 반기문 장관이 그렇게 매너가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 라이스 여자 국무장관을 공주니 명을 지듯이 했겠어요. 특히 서양 사람들 레이디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여자 위하는 그런 관습이 있잖아요. 뭐 웨이트도 입혀주고 뭐 의자도 뭐 그려주고 뭐 하여튼 그야말로 좀 속말로 얘기하면은 라이스 장관이 뿅 나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라이스 장관이 He's nice guy. 미스터 반기문 what nice guy. 뽑아준 거예요. 자, 이제 유엔 사무총장 뽑기가 됐어요. 그 라이스 장관이 부시 대통령한테 갔습니다. 각각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뽑아야 되는데, 혹시 각각에서 뭐,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부시라고 합니까? 없는데. 그러면, 이번에 한국에서 나온 그 미스터 바인이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뭐 미스터 바인 누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친구예요. 사람 좋고, 시켜놓으면 우리나라도 잘 될 것 같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당신 만들어 하시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광물을 넣은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안전한 장관이 라이스 장관의 눈에 들지 않았더라면 우리 옛날 아버지 때에 좀 양만 행세하고 어깨에도 힘 좀 주고 하고 기침이 나고 여자 좀 이렇게 좀 관시하고 그런 타입이었더라면 과연 라이스 장관이 안경부 장관을 추천했겠습니다. 그러한 아주 탁월한 라이스 장관의, 반기문 장관의 매너가 라이스 장관을 감동시킨 그것이 바로 미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남았다는 거죠. 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제가 농담이었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 얘기했어요. 심정에 반영할 때까지 얘기했어요. 상당히 큰 거입니다. 만약에 반영문이 눈에 박혀나갔다? 도대체 미국의 관문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엔의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야 되죠. 그 당시에 접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거 유엔 사무총장 선거 운동하는 게 굉장히 바쁠 텐데, 이거 장관직까지 수행하면 이게 엄청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장관직은 내놓고, 이제 사무총장 후보로 세계 갖고 다니면서 선거 운동하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결정을 잘하셨어요. 아니다. 그냥 장관 겸직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긴 본인한테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아마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생각해 전화 보나마나 떨어질 텐데 그냥 돌아와서 다시 장관이라 그냥 맞아라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주요를 했죠. 그 왜 주요했냐? 장관의 타이틀이 없이 후보직만 가지고 다니면 잘 안 만나줍니다. 왜?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B라는 사람을 후보로 지지하기로 했는데 A라는 후보가 우리나라에 오겠다. 선거운동을 오겠다. 입장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지지 안 해줄 건데 와가지고 좀 얘기 듣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핑계대고 바꾸다가 안 만납니다. 그런데 장관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거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양국 장관에 해당합시다 이거 같단 말이에요. 그거 막을 수 없잖아요. 소금권이 아니죠. 무슨 선거운동을 그러지. 그러나 영분상 양국 간의 장관에 해당합시다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원해. 갑니다. 근데 물론 관계가 아주 밀접해서 할 얘기가 많은 나라는 그것도 그런데 할 얘기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외교관계 중에서. 예를 들면 어느 나라일까요? 남태평양의 피지 아시죠? 그 나라 우리하고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관광에 나가면 되는 거죠. 양국 장관이 만났어요. 근데 외교관은요,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아무리 할 얘기가 없어도 1시간 정도는 대화를 이끌어갈 그런 충분한 그 화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자는 얘기죠. 딱 두 마디. 하나는 프렌치. 우호관계를 정리합시다. 두 번째, 코퍼레이션. 우리 협력합시다. 이 두 단어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외교관입니다. 50분 동안 쓰았던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50분 동안 얘기하다가 이제 10분 남겨놓고, 이제 본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아다시피 내가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 나왔잖아. 좀 도와라. 이 피지 장관이 코리아에서 반항구가 후보로 나왔다는데, 이것도 사람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와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보니까, 이미지가 좋더라고요. 세계관 장동건이 같이 생겼지만, 사람이 순하게 생기고, 왜 해가지고. 그래, 우리 아직 결정 안 했는데, 그 사람 괜찮네. 인상 좋네. 오케이. 지지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반장관이 가가지고 피지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호이카라는 우리 대외원적 기관을 통해서 아마 얼마 원조가 나갈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몇십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말이야 코박을 떨면서 야 너희 우리한테 지금 한 50만 원 받지? 너 나 찍어주면은 내가 100만 원 올려줄게. 너 찍어줄래? 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50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만 우리가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100만 원을 좀 지원해드리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는 사람이 오히려 미안하고 겸손한 자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김정일처럼 받아먹으면서 뻔뻔한 사람하고는 전기차게. 그러니까 그런 매너에 세계 각국의 회원국들의 정부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 환경을 찍자. 이래가지고 회원국의 표를 얻었어요. 라는 것도 제 해석입니다만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전무후무하나 그러지 안 나옵니다. 전무후무한 위엔사무총회의 탄생하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좀 억지적인 논리를 폈습니다만 이렇게 한 사람의 이미지가 한 사람의 매너가 때로는 국가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도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5천만 민족이 이런 인지를 가지고 매너를 가지고 한번 우리 싸우자. 하나쯤 바뀝니다. 서로 양보하고 역사를 잡지 않고 이 교육을 유치원부터 시켜야 돼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주로 대학, 기업, 그것도 공무원 교육원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전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좀 촉청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교육청이 얘기했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장시간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회도덕 시간에 한마디 하고 말이죠. 이건 제가 그래서 몇몇들 주장하는 것이 부모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원부서부터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이러한 우리 국민의 이미지를 심어가는 교육을 좀 시키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잘 되고 또 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복된 국민이고 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도와주셨으니까 뭐 다 잘 될 거라고 낙관을 합니다만은 국민 개인이 이러한 사소한 문제 돈 넣는 것도 아니고 크게 무슨 학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매너를 갖추고서 소위 문화문명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부터 노력하면은 절대로 정망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괜히 너무 이 별로 도움도 되시지 않는 잡다 비슷한 얘기를 귀중한 시간을 제가 너무 차지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